이번 단원에서는 인간의 본성에서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지, 인간의 본성이라 착각하는 것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후손 규칙이 어떠한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유전자 문화 공진화란 무엇인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인간 본성이란 인간 조건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이며 많은 분야에서 각 분야의 방식대로 인간 본성에 대해 고찰하기도 하고 정해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인간 본성을 명쾌하게 정의할 수 있다면 인간 조건 전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정의에 도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인간 본성을 말할 수는 없지만 일상생활에서 보여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에 그것의 직관적인 표현들이 창작예술이며 사회과학의 토대입니다. 인간은 자신을 숨길 수 없고 진정한 정체는 여전히 모호한 정체로 남겨져 있습니다. 20세기의 다수의 사회과학자들은 이 인간 본성, 존재 자체를 아예 부정했습니다. 인간 본성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흔히 인간 본성이라 착각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유전자입니다. 유전자는 인간 본성을 만들어내는 뇌, 감각계, 행동의 발달 규칙들을 규정합니다. 이러한 발달 규칙들을 규정함으로 인해 우리가 이루어지고 하는 것들을 인간 본성이라고 착각할 수 있으나 이는 인간 본성이 아닌 그저 유전자가 그 토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세포가 곧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유전자가 가진 의미가 발현된 표현형입니다. 두 번째는 보편적인 문화적 특징들입니다. 한편 인류학자들이 발견한 보편적인 문화적 특징들의 총체가 인간의 본성이라고도 정의할 수 없습니다. 조지 피더 머독은 1945년 인간관계 지역 파일에서 조사한 수백 개의 사회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행동과 제도 67가지를 발표했습니다. 이 목록이 인간을 규정하는 특징이고 유전적 성향과 관계없이 어떤 행성계에 있는 어떤 종이든 인류 수준의 고등 지능과 언어를 갖출 정도로 진화하려면 반드시 가져야 할 특징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목록에 있는 것들이 인류를 규정하는 진정한 특징이며 각 보편적 특징들 하나하나가 유전적 표지를 지녔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대평가입니다. 그러나 진화는 지능을 강화하는 쪽으로만 발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숭어는 평균 IQ가 7이지만 인간은 맨손으로 숭어를 잡을 수 없습니다. 한편 대형 육상 동물이 현생 인류와는 다른 문화적 형질들의 조합을 갖추는 쪽으로도 진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화의 보편적 특징들 하나하나가 유전적 표지를 지녔다고 기대하는 것도 무리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인간 본성이란 무엇일까요? 인간 본성은 유전되는 마음 발달상의 규칙적인 속성들로서 우리 종의 공통된 것을 가리킵니다. 그 속성들은 후성 규칙으로서 머나먼 선사시대에 오랜 기간 걸쳐 일어난 유전적 진화와 문화적 진화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것입니다. 이 규칙들은 우리의 감각들이 세계를 지각하는 방식, 우리가 기호체계로 세계를 표상하는 방식, 자동적으로 스스로에게 열어두는 대안들, 가장 쉽고 가장 많은 보상을 얻는 반응 등에서 드러나는 유전적 편향을 말합니다. 후손 규칙이란 인간 본성은 유전자와 문화 사이에 존재하는 규칙들로 그 규칙들을 통해 문화의 보편적인 특징들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색깔을 보고 언어학적으로 분류하는 방식을 바꾸기도 하며 기본적인 추상적 형태와 복잡성 수준에 따라 예술적 도안을 심리적으로 평가하도록 합니다. 행동과 생각의 다양한 범주들에 걸쳐 사람마다 차이를 보이는 것도 이 후성 규칙에서 비롯됩니다. 후성 규칙이 빚어내는 행동들은 반사처럼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겨져 있는 것은 그 행동이 아닌 후성 규칙이며 따라서 인간 본성의 진정한 핵심을 이루는 것은 바로 후성 규칙입니다. 에드워드 윌슨에 따르면 인간 본성은 유전되는 마음이 발달하면서 전개되는 규칙적 속성들로 이것을 후성 규칙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뱀에 대한 두려움을 공포증에 이를 정도까지 아주 빨리 학습하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북이와 도마뱀 같은 다른 파충류에 대해서는 그 정도의 혐오감을 가질 정도까지는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1970년부터 1980년대 연구자들이 선호했던 핵심 이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프로메테우스 유전자, 가설은 유전적 진화가 문화를 낳았지만 문화를 구축할 능력을 빚어냈다는 의미에서만 그렇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핵심 가설은 인류의 심적 동일성 가설입니다. 이 가설은 인류 문화가 너무 짧은 기간에 진화했기에 유전적 진화가 일어날 시간이 없었을 거라고 보는 가설입니다. 후성 규칙의 진화 과정을 연구하면서 두 가지 문제를 발견하는데 첫 번째 문제는 본능적인 것, 즉 인간 본성의 비문화적 토대 파악이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하는 바로 유전자 문화 공진화입니다. 이것은 유전자의 진화와 문화의 진화 사이 인과적 관계입니다. 유전자의 문화 공진화이론은 문화와 유전자가 서로 자율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유연한 끈으로 묶여 있다고 진화생물학자들은 주장합니다. 즉, 문화는 독립적이지만 유전자의 이득을 해칠 정도로 멀리 도망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공진화의 가설에 의하면 유전자도 문화에 의해서 강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유전자의 문화 공진화 가설에서 문화는 진화하는 체계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인간 집단의 다양한 변이뿐만 아니라 거대한 문명도 진화하는 문화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대표적 학자인 피터 리처슨과 로버트 보이드는 그들이 공저한 유전자만이 아니다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정리했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누적적인 문화적 진화의 수많은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서 누적적인 문화적 진화란 수많은 세대에 걸쳐서 전달되고 전수되어 결국 복잡한 인공물이나 행동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유전자 문화 공진화를 설명할 사례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성인의 젖당 내성 발달입니다. 젖당을 소화할 수 있는 당으로 전환시키는 효소인 락타아제는 원래 젖을 먹는 유아에게만 생성되던 것이었으나 목축의 발달로 가축의 우유를 마시면서 어른이 되어도 락타아제를 계속 생산하게 만드는 돌연변이가 문화적으로 퍼진 것입니다. 젖당 내성 발달은 생태학자와 인류 진화 연구자들이 생태적 지위 구성이라고 부르는 것의 한 가지 예시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근친상간 회피입니다. 과거 극소수의 사회는 근친상간을 제도화하긴 했으나 대부분의 다른 사회들은 근친상간을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대다수의 문화에서는 금기와 법으로 근친상간에 대한 개인의 혐오감을 사회적으로 강화하며 그 문화들은 근친상간으로 결함이 있는 아이를 낳을 위험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개인이 가진 23쌍의 염색체 중 어느 정도 결함이 있거나 극단적일 때에는 치명적인 열성 유전자를 지닌 곳이 적어도 2군데는 있는데 양쪽 염색체 다 결함이 있는 유전자를 지니면 그 사람은 유전병에 걸리거나 그 병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전적 결함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도 근친상간을 금지합니다. 근친상간의 파괴적 결과는 인간뿐만 아니라 식물이나 다른 동물들에게서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근친교배에 취약한 종들은 성체가 되기 전에 무리를 떠나 다른 집단에 합류하는 조교원에 상응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이는 근친교배 가능성을 크게 줄입니다. 여기에 가까운 친족 사이의 성행위를 회피하는 웨스터마크 효과가 더해져 근친교배의 가능성이 훨씬 더 줄어듭니다. 웨스터마크 효과는 개인이 가능한 여러 대안 중에서 문화를 통해 하나를 선택하여 대물림하는 유전적 성향을 지닌다는 점에서 유전자 문화 공진화가 낳은 후손 규칙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옛날 중국 남부의 풍습으로 친척이 아닌 여아를 입양해 자신의 아들과 평범한 남매 관계로 키워 훗날 혼례를 올리는 동양 연구에서도 대개 나중에 여성은 사실상 오빠와 혼인하지 않겠다고 거부하였습니다. 확실히 생후 30개월 이내에 또는 더 오래 더 가까이 함께 지내는 것이 핵심 억제 요인인 것이 밝혀지면서 근친상간 회피의 근거에 힘을 실어줍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인생의 초창기에 가족같이 친하게 알고 지낸 사람에게는 거의 성적인 관심을 결코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색 이름입니다. 색깔은 자연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의 뇌에서 가시광선의 파장을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인간의 감각계와 뇌는 가시광선의 연속적인 파장들을 나누어 우리가 색깔 스펙트럼이라고 부르는 분리되어 있는 단위로 배열합니다. 이 배열은 생물학적으로 보면 근본적으로 임의적이지만 문화적 의미에서는 임의적이지 않습니다. 유전적으로 진화했기에 학습이나 명령을 통해 바꿀 수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만들어진 색 이름들은 이 똑같은 생물학적 제약을 토대로 편향되어 있습니다. 1960년대 이루어진 오버턴 브렌트 벌린과 폴 케이의 실험에서 20개의 각 다른 언어와 모어 화자들이 지닌 색깔 개념을 살펴본 결과 색 이름의 기원과 발음은 언어마다 현저히 달랐지만 화자들은 색체계에서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이라는 주요 색깔들에 적어도 근사적으로라도 상응하는 지점의 색 이름들을 일치시켰습니다. 또한 엘리너 로시의 실험에서는 단위족에게 색깔을 가리키는 단어가 단 하나도 없는 것을 이용해 단위족 사람이 색 이름을 배울 경우 주요 색깔이라고 선천적으로 지각하는 색깔에 대응하는 색 이름을 더 쉽게 터득할까? 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 두 집단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한 집단에는 색체계의 주요 색깔 범주에 대응하는 새로 창안한 색 이름들을 가르치고 다른 집단에는 중심에서 벗어난 색깔을 가리키는 새로운 색 이름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첫 번째 집단은 덜 자연적인 색 이름들을 배우는 두 번째 집단보다 학습 속도가 약 2배 더 빨랐으며 색 이름들을 선택하라고 했을 때 덜 머뭇거리며 선택했다고 합니다. 색깔 범주와 언어의 관계를 통해 진화한 유전자 문화 공진화에서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은 한쪽이 다른 쪽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입니다. 벤저민 리 워프가 말한 유력한 가설은 언어가 나머지 세계에서 우리가 지각하는 것을 남에게 전달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우리가 지각하는 것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뇌 활동에 대한 MRI 연구를 통해 색깔과 언어의 관계를 보여주는 직접적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색깔 범주의 지각은 오른쪽 시야와 더 강한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실험 대상자들에게 색깔 범주들을 다양한 순서로 보여줄 때 오른쪽 시야의 같은 색깔 범주에 속한 색깔들보다 서로 다른 범주에 속한 색깔들이 나타나면 뇌 활성 패턴이 더 강해집니다. 하지만 다른 색깔 범주들은 좌반구의 언어 영역에서 더 강한 활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결과는 언어 영역이 시각 피질에 어느 정도 하향식 활성 통제력을 발휘함을 시사합니다. 이렇듯이 진화하는 문화는 유전자에서 개체로 이어지는 진화 경로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뜻합니다. 문화는 유전자보다 훨씬 짧은 시간에 진화가 가능하고 그로 인해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대한 문명을 구축하고 가장 성공한 종으로 발현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